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수변 데크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8월 29일 저녁 9시 7분 정도 됐습니다. 자, 오늘 8월 29일 목요일 저녁 9시 7분 정도 됐는데요. 제가 22년 6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는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영상 촬영을 1시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10호 태풍 산산이 일본 열도를 강타할 것 같습니다. 이곳 서울에도 간접 영향권에 들어서 그런지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인데요. 북쪽 조깅로에 산책하는 분들, 또 달리기 하는 분들, 또 노천 카페에서 한가로이 밤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오늘 2024년 8월 29일 목요일 저녁 9시 10분 정도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는 롯데월드타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달리기 하는 분들, 산책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드릴 말씀이 미서전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을 미서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 5, 60대 분들은 중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 과목에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다양한 제2외국어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스페인어를 서바나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중국식 음차 표기로 스페인을 서바나라고 칭하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서바나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스페인을 중국식 음차 표기로 서바나라고 하기 때문에 스페인 할 때 서, 미국 할 때 미 해서 미서전쟁, 영어로는 스페니시 아메리칸 워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126년 전 1898년 4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약 100여일 동안 4개월 가까이 전개됐던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을 미서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미서전쟁은 세계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전쟁입니다. 자, 미서전쟁은 미국 제국주의의 시작에 해당되는, 미국 제국주의의 서막에 해당되는 전쟁이 바로 지금부터 126년 전 1898년 4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100여일 동안 전개됐던 미서전쟁이고, 이 미서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대서양 카리브해의 쿠바를 독립시켰고, 그 다음에 그 동쪽에 있는 푸에르토리코라는 그 섬을 미국의 영토로 삼게 됐고요. 또 태평양에 있는 필리핀을 또 미국이 식민지로 차지하게 됐고, 또 필리핀의 동쪽에 있는 관광지로 유명한 괌을 또 미국의 영토로 삼게 된 계기가 됐던 그 전쟁이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 미서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제국주의라는 것은 다 잘 아시다시피 서양 열강들이 해외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그 식민지의 그러한 피지배 국가들을 종속된 국가로 삼고 또 자신들의 국가를 종주국가로 삼아가지고
해외 식민지 즉 피지배 국가로부터 자원을 강탈하고 또 그 자원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 또 해외 식민지 국가 즉 종속 국가에다가 판매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게 종주국과 피지배국가 간의 식민지 관계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그 제국주의라는 것은 1800년대 즉 19세기에 서세 동점의 시대에 서양의 열강들이 동양의 그러한 약소 국가들을 하나하나 점령하면서 자신들의 식민지 국가로 피지배 국가로 삼았던 그게 바로 식민지 시대인데요. 제국주의 시대인데요. 그 제국주의의 선도 국가는 1492년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부스를 보냈던 그 국가가 바로 스페인이고요. 그래서 대항해 시대를 선도했던 스페인, 포르투갈, 또 그 이후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서세 동점의 시대에 그 서양 열강의 대표 국가들로 동양의 약소 국가들을 침탈, 점령, 식민지로 삼았던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국가는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을 건설했던 영국인데요. 그래서 영국의 그 제국주의를 이끌었던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이고 1837년부터 1901년까지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면서 5대양 6대지주의 수많은 영국의 식민지들을 건설을 하면서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을 건설했던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 그 여왕이 이끌었던 국가가 영국. 그래서 영국이 대표적인 제국주의의 선도 국가인데요. 그에 반해서 미국은 국가 자체가 탄생이 늦다 보니까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으로 입항한 게 1620년 미국 역사의 시작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의 시작은 올해 2024년으로부터 404년 전인 1620년이 미국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니까 다른 서구 열강들에 비하면 미국의 역사의 시작 자체가 늦어서 미국은 제국주의의 그 물결에도 늦게 합류를 하게 됐는데요. 자, 그래서 제국주의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1800년대, 즉 19세기 때는 서양 열강들이 제국주의를 선도했고 미국은 1861년부터 65년까지 남북전쟁이 발생이 됐고 미국의 내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전쟁이 발생이 됐고 그 직후에는 남북전쟁을 수습하는 데 국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서구 열강들에 비해서는 제국주의 물결에 합류한 것 자체도 늦었고 그 제국주의를 이제 후발적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늦게 시작했지만은 산업혁명을 빨리 성공리에 완수함으로써 미국은 제국주의의 물결에 늦게 시작했지만은 빠른 속도로 제국주의가 이제 시작됐다고 진행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제국주의의 서막에 해당되는 미서전쟁이 발발한 그 배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서전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126년 전인 1898년 4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넉 달가량 전개가 됐는데요. 그 미서전쟁의 발발 배경을 살펴보면 자, 18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년쯤 전입니다. 1800년대 초반에 유럽 대륙에서는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유럽 대륙을 평정하고 있었고 그러는 바람에 그 프랑스의 서쪽에 있었던 스페인은
나폴레옹의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대항해 시대의 선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스페인은 나폴레옹의 프랑스에게 눌려가지고 길을 펴지 못하고 있었었죠. 그러면서 스페인이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에 확보했던 그 식민지들이 하나둘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다 잘 아시다시피 중남미 국가는 브라질만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고 나머지는 다 스페인의 식민지였는데요. 그게 바로 대항해 시대의 선도 국가였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중남미에 진출하면서 포르투갈만 브라질이 지배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브라질만 포르투갈이 지배했고 나머지 중미 남미 국가 대부분은 스페인이 지배를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나폴레옹 시대, 즉 지금부터 200년쯤 전 1800년대 초반 나폴레옹 시대에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을 평정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지배하다 보니까 그 기세에 눌렸던 프랑스의 서쪽 스페인이라는 국가는 스페인이 중미와 남미 지역에 거느리고 있던 그 식민지 국가들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중남미의 국가들이 1800년도 초반, 지금부터 200여 년 전에 하나둘 독립을 선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남미의 대표 국가인 중미의 대표 국가인 멕시코, 또 남미의 대표 국가인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 이런 데도 1800년대 초반에 대부분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역시 쿠바도 이제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1800년대 초반에 독립을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스페인이 아무리 국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은 쿠바는 다른 중미 국가나 남미 국가에 비해서 훨씬 더 가치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쿠바는 왜 그러냐면 쿠바의 위치 자체가 아메리카 대륙의 한 중간 중심에 있으면서 북미 지역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통로였고 또 중미 지역 또 남미 지역 사통팔달의 그러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전략적 요충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 입장에서는 중미의 멕시코, 남미의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 이런 많은 식민지들이 독립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지켜야 할 식민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카리브해에 있는 북미와 남미, 중미의 한 중심에 위치한 쿠바였습니다. 쿠바. 그래서 쿠바에서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그러한 운동이 있긴 했었지만은 스페인은 끝까지 쿠바만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쿠바 독립을 저지시켰던 겁니다. 자, 왜 쿠바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열강들이 아메리카로 진출함에 있어서는 쿠바 지역 자체가 북미 지역과 중미 지역과 남미 지역의 한 중간에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서 유럽 열강들이 그쪽 아메리카에 진출할 때 북미로 가든 중미로 가든 남미로 가든 쿠바가 가장 그 핵심적인 지역이었던 사통팔달의 그런 교통 요충지였고 그뿐만 아니라 사탕수수 재배 세계 랭킹 2위가 쿠바지 않습니까? 쿠바. 그래서 사탕수수라는 생필품 중에서도 가장 핵심 생필품인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그 지역이 쿠바이기도 해서 세계 사탕수수 생산량 세계 랭킹 1위에 쿠바를 사수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강했던 겁니다. 여기서 참고로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자, 사탕수수를 원료로 하는 술이 뭘까요? 사탕수수. 바로 럼주입니다. 럼주.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국가들이 쿠바가 가장 유명하긴 한데요. 주변 여러 나라들이 사탕수수를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카리브해 연안의 국가들은
사탕수수를 원료로 한 럼주가 유명하고, 럼주에다 코카콜라를 섞어서 마시면 기가 막히게 맛있죠. 그 다음에 퀴즈. 중국의 꼬냑이 아니라 고량주, 다른 말로 빼가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고량주는 뭘 원료로 할까요? 바로 수수입니다. 수수. 그 다음에 중미에 있는 멕시코에 데킬라라는 술이 있는데요. 데킬라는 뭘 원료로 한 술일까요? 바로 선인장입니다. 선인장. 자, 여하튼 그 쿠바는 북미, 중미, 남미 한 중간에 있는 교통 요충지고, 사탕수수 생산량 세계 1위, 그 외에도 무궁무진한 자원들이 풍부하다 보니까 스페인이 아무리 쇠퇴하는 나라라고 하지만은 중미나 남미에 있는 수많은 식민지들의 독립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국력이 쇠퇴한 상황이었긴 해도 쿠바만은 사수하고자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쿠바의 독립운동을 번번이 좌절시켰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상황이라는 게 지금부터 200년쯤 전 1800년대 초기인데요. 자, 그때 미국의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 대통령이 1823년에 멀로 독트린을 선언합니다. 자, 미국의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 대통령은 1816년에 당선돼서 1817년부터 1825년까지 8년 동안 미국의 제5대 대통령을 하는데요. 그분이 1823년에 발표합니다. 1823년이니까 지금부터 201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201년 전인 1823년에 미국의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 대통령이 선언한 게 멀로 독트린인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유럽 열강과 아메리카 사이에 있는 대서양에다가 수직선을 그어놓고, 그 수직선 동쪽에 있는 유럽 열강들은 서쪽에 있는 아메리카 대륙에 눈독 들이지 마라. 또 반대로 그 수직선 서쪽에 있는 미국은 그 수직선 동쪽에 있는 아메리카에 눈독 들이지 않겠다. 각자의 구역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구역에만 신경 써야지 그 구역을 벗어나서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 이게 그 유명한 멀로 독트린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 열강들의 유럽 열강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 관심을 꺼라.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 미국이 사실상 지배하겠다, 이런 의미의 선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게 1823년 미국의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가 발표했던 멀로 독트린입니다. 자, 그게 발표된 배경 자체가 지금부터 201년 전인 1823년 그 무렵에 중미에 있는 멕시코, 남미에 있는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 등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이런 유럽 열강들도 대서양 서쪽에 있는 아메리카에는 이제 더 이상 신경을 쓰지 마라, 관심 꺼라, 이 아메리카는 우리 미국이 사실상 지배하겠다라는 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영토 확장 과정 자체가 1803년, 지금부터 221년 전이죠. 1803년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당시에 미국 대륙의 중부의 광활한 지역, 지금의 미국 대륙을 동부, 중부, 서부로 3등분했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중부 지역, 그 지역이 221년 전인 1803년에는 루이지애나라는 지역으로 광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게 미국 대륙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중부 지역, 루이지애나 지역인데요. 그 지역을 1803년에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로부터
1,500만 달러를 지급하고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1848년에는 미국과 멕시코 간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승리하면서 지금의 캘리포니아 지역, 또 뉴멕시코 지역, 애리조나 지역, 네바다주 지역,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 대륙의 서남부 지역이죠. 서남부 지역들을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1,500만 달러를 지급하고 또 매입을 했습니다. 또 일부 한 325만 달러는 채무를 인수한 것도 있어가지고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1825만 달러 정도를 미국이 멕시코에게 지급하고 미국의 남서부 지역을 매입을 하면서 영토를 확장했고요. 그 다음에 1867년에는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를 지급하고 매입을 했고요. 그러한 영토 확장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1823년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 대통령의 멀로 독트린 선언, 선언으로부터 4년 전이었던 1819년에는 지금의 플로리다주, 바로 쿠바 바로 북쪽에 접해 있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 하나인 플로리다주를 또 미국이 스페인으로부터 또 양도를 받았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미국이 영토를 확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185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쿠바를 합병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1854년입니다. 1854년이니까 지금부터 170년 전이죠. 지금부터 170년 전인 1854년에 지금의 벨기에라는 국가에서 그 당시에 주 스페인 미국 대사, 주 영국 미국 대사, 주 프랑스 미국 대사, 이 유럽 열강 3개국에 파견되어 있던 미국 대사들이 벨기에라는 국가에 다 모입니다. 비밀 회동을 합니다. 스페인 주재 미국 대사, 영국 주재 미국 대사,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 이 유럽 열강 3개국에 파견된 미국 대사 3인방이 그 당시에 미국의 제14대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 당시에 국무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그 유럽 열강 3개국에 파견된 주 프랑스 미국 대사, 주 영국 미국 대사, 주 스페인 미국 대사가 벨기에에 모여가지고 쿠바 합병에 관해서 비밀 회동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1800년대 그런 식으로 미국의 영토를 확장해 왔었는데요. 그 중간이었던 1854년, 지금부터 170년 전에 그렇게 벨기에에서 3명의 미국 대사가 모여가지고 쿠바를 합병하는 방안에 관하여 회의를 하는데요. 자, 쿠바는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종속 국가였죠. 스페인의 식민지로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던 지역이 쿠바였는데요. 그 쿠바를 미국이 합병하는 것에 관하여 논의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쿠바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봤더니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3년에 미국의 중부 지역의 루이지애나 지역을 1,500만 달러의 프랑스로부터 매입했고, 또 미국의 남서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뉴멕시코, 네바다 뭐 이런 지역들을 또 1825만 달러에 멕시코로부터 매입을 했고, 또 1867년에는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매입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쿠바의 가치는 어느 정도로 1854년에 평가를 했을까요? 그것은 미국의 중부에 있는 그 루이지애나라는 광활한 지역, 미국 대륙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 루이지애나 지역을 1803년에 프랑스로부터 매입할 때 가격이 1,500만 달러였는데요. 그것의 10배입니다. 10배. 그것의 10배인 1억 5천만 불, 1억 5천만 불을 주고 쿠바를 매입할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만약에 스페인이 그것에 응하지 않으면 전쟁을 통해서라도 강탈을 해야 된다. 이렇게 회동
결과 보고서가 그 당시에 미국의 제14대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회담에 관한 보고서가 그 스페인 주재 미국 대사의 실수로 보고서가 누출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럽 열강들도 인지를 하게 됐고, 또 스페인이 특히나 그것을 보고 이제 깜짝 놀라고 경악을 한 거죠. 우리 스페인을 무시해도 유분수지라고 하면서, 아무리 우리 스페인이 쇠퇴가는 국가이긴 하지만은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쿠바를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우리 스페인이 중미에 있는 멕시코, 남미의 여러 국가들을 다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스페인이 쇠퇴하긴 했지만은, 우리 스페인은 쿠바만은 끝까지 사수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 보고서를 보고 분개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또 다른 열강, 영국이나 프랑스도 미국이 너무나도 이렇게 침략적인 제국주의 야욕을 불태운다, 스페인을 상대로 그것을 강탈할 생각까지 하고 있구나, 전쟁까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분개하면서 영국, 프랑스도 반발을 했고요. 또 특히 미국에서도 남북전쟁 전이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 보고서 사건이 1854년에 있었고, 남북전쟁은 그로부터 약 7년 후인 1861년부터 65년까지 4년 동안 전개되는데요. 그 남북전쟁의 배경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게, 북부의 주들은 노예제를 반대하고 남부의 주들은 노예제를 찬성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1848년에 어떤 게 있었냐면, 미주리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부에 있는 주들은 주로 노예제를 반대, 남부에 있는 주들은 노예제를 찬성하는 입장인데, 서로 타협점으로서 미주리 협정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위도가 북위 36도 30분, 위도가 북위 36도 30분 이남에 있는 주들은 앞으로 다 노예제를 인정하는 주로 하고, 그 이북에 있는 주들은 자유주로 한다, 노예제를 금지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선언이 바로 1848년의 미주리 협정이지 않습니까? 그럼 북위 36도 30분이 기준선인데요. 그건 대략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제1의 도시 뉴욕시는 북위 40도, 미국의 제2의 도시 로스앤젤레스는 북위 34도, 미국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 랭킹 1위 샌프란시스코는 우리 서울과 같은 북위 37도인데요. 그 36도 30분이면 샌프란시스코 약간 남쪽이죠.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남동쪽 60km 지점에 있는 산호세에 있는 실리콘밸리, 대략 그 정도 위치죠. 그 실리콘밸리 남쪽에, 즉 북위 36도 30분 아래 지역은 노예제를 인정하는 걸로, 반대로 그 이북에 있는 지역들은 노예제를 금지하는 걸로 미주리 협정을 맺은 게 1848년인데요. 문제는 그 직후에 캘리포니아주가 1850년에 독립주가 됐죠. 미주리 협정으로부터 2년이 지난 1850년에 캘리포니아주가 독립주가 됐는데, 캘리포니아주의 대부분의 그 지역은 북위 36도 30분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제를 인정하는 주가 아니고 자유주가 돼버렸습니다. 노예제 반대주가 돼버리니까 남부에 있는 노예주를 인정하는 국가들은 반발이 심했습니다. 북쪽은 노예제를 폐지하고 남쪽은 노예제를 인정하는 그걸로 해야 되는데, 그 미주리 협정 이후에 탄생한 캘리포니아주가 북위 36도 30분 이남에 있는 주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주가 돼버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발이 심하면서, 그러면 쿠바라도 흡수합병해가지고 쿠바를 하나의 남쪽에 있는 주니까, 북위 36도 30분 아래에 있는 주니까 그곳을 노예제를 인정하는 주로 하자라는 남부주의 그러한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1854년에 그 쿠바를 합병하자는 비밀 회동 문서가 누설이 돼가지고 유럽 열강들도 깜짝 놀랐지만은 미국 북부에 있는 주, 노예제를 반대하는 북부에 있는 주들도 경악을 했습니다. 노예제를 인정하는 주를 추가시키기 위해서 쿠바를 합병해서 노예제 국가로 노예제를 인정하는 주로 삼으려고 하는가 보구나라고 생각하고 북부에 있는 그 노예제 반대를 외치는 주들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1854년에 그 비밀 회동의 그 문서는 이제 흐지부지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계속 쿠바를 합병하는 걸 밀어붙였다가는 유럽 열강들이 너무나도 반발이 심하고 미국 내부에서도 북부 지역에 노예제를 반대하는 주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더 이상 추진하기가 어렵게 됐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흐지부지하게 되다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1868년부터 1878년까지 10년 동안 쿠바에서 독립운동이 가열차게 전개됩니다. 자, 스페인 지배하에 있던 쿠바에서 일본의 명치 유신이 일어났던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던 1868년부터 1878년까지 10년 동안 쿠바에서 독립전쟁이 가열차게 전개되는데 그걸 이른바 10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페인은 아무리 자기 나라가 쇠퇴하는 국가이긴 하지만 끝까지 쿠바만은 사수해야겠다, 독립시키지 않고 식민지로 거느려야 된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었죠. 전략적 요충지이고 사탕수수 생산량 세계 1위일 뿐만 아니라 많은 자원들의 보고이기 때문에 쿠바만은 사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스페인은 강하게 밀어붙여서 독립군의 활동을 다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독립군의 활동이 또 위축이 됐다가 다시 1895년에 또다시 가열차게 독립운동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1895년 우리로 치면 청일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죠. 우리 동양에서는 청일전쟁이 일어났던 1895년 그 무렵에 바로 쿠바에서는 독립전쟁이 다시 가열차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3년 정도 전개되다 보니까 쿠바의 상황이 혼란스럽게 됐는데요. 그 당시 쿠바에는 미국의 자본들이 많이 진출을 했었습니다. 스페인이 지배하는 국가이긴 했지만 미국 자본들이 엄청나게 진출해 있었던 겁니다.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그런 농업을 필두로 해가지고 많은 미국의 자본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민들도 그쪽에 많이 진출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스페인과 그 쿠바 독립군 간의 독립전쟁이 3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미국의 그 자본 시설들이 파괴될 소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 국민들이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국가 입장에서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드디어 1898년 1월 25일에 쿠바에 미국의 전함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 전함 이름이 바로 메인호입니다. 메인호. 지금 미국의 50개 주 중에 가장 북동부 지역 끝에 있는 주가 메인주인데요. 자, 매사추세츠 주에서 분리 독립된 주가 미국 북동부 지역의 맨 끝에 있는 메인주입니다. 그 메인주는 보통 이제 미국의 전함들은 주 이름을 많이 명칭으로 정하고 있죠. 뭐 플로리다호, 네바다호, 그다음에 메인호, 그다음에 미시시피호 이런 식으로 주의 50개 주들의 명칭을 미국의 함정, 배 이름에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함 중에 한 척이 메인호가 있었습니다. 자, 참고로 해군의 함정들은 비전투함도 있고 전함도 있는데요. 전함의 규모가 가장 크고 그 다음 규모가 순양함, 그 다음 규모가 구축함인데요. 그 전함의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6,700톤급의 24개의 대포를 장착한 메인호가
미국에 있는 6개 전함 중에 하나였습니다. 미국의 그 전투함 규모가 가장 큰 게 전함, 그 다음이 순양함, 그 다음이 구축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가장 규모가 큰 게 바로 전함이고, 그 당시 1898년 당시에 미국의 전함은 6척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메인호입니다. 메인호를 바로 1898년 1월 25일에 쿠바의 수도 아바나항에 파견을 합니다. 왜냐? 그곳에 스페인과 그 쿠바 독립군 간의 독립전쟁이 3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이미 그곳에 진출해 있는 미국 자본과 시설, 그 다음에 미국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인들을 보호하고 미국 자본 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1898년 1월 25일에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미국의 전함 6척 중에 하나인 메인함이 파견이 됩니다. 그 당시에 메인함은 건조된 지 3년밖에 안 됐던 최신함에 속했었습니다. 6,700톤급이고 그 다음에 대포를 24개 대포를 장착한 24문의 대포를 장착한 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곳에 파견된 지 이제 제가 미국과 스페인 전쟁이 발발한 배경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게 파병된 게 1898년 1월 25일이었는데요. 그 메인함이 쿠바에 파견된 지 딱 3주가 된 시점이었던 1898년 2월 15일에 그 메인함이 폭발을 해버립니다. 폭발해가지고 침몰을 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메인함 침몰 사건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메인함에 타고 있었던 미군 해군의 숫자는 351명입니다. 그 중에 그 폭발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 수병 미국 해군 승조원 351명 중에 261명이 사망하고 90명은 구출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망자가 발생한 겁니다. 메인함의 승조원 351명 중에 261명이 사망을 하고 90명만 구출이 됩니다. 그 당시에 메인함이 폭발할 당시에 함장이었던 식스비라는 대령이 있습니다. 식스비라는 함장 대령이 아내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자, 제대로 촬영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식스비라는 함장, 메인함의 함장 해군 대령이 아내에게 이제 안부 편지를 쓰고 있었는데 그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이 일어난 시간이 1898년 2월 15일 밤 9시 40분에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고 있던 그 함장 식스비 대령은 충격에 의해서 이제 넘어지긴 했지만 경상에 그칩니다. 그래서 그 함장을 포함해 가지고 90명의 승조원들은 구출이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261명의 사망자가 발생이 돼버리고 그 사망자 261명 중에는 미국 흑인이 33명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메인함이 이제 폭발이 돼버리니까 그게 누가 폭발을 시켰냐 이거에 관해서 이제 엄청난 논란이 있었고 조사도 이루어졌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총 5차례 1898년 2월 15일에 메인함이 폭발이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세월이 얼마가 흘렀습니까? 126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그 126년의 세월 동안 총 5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사고 조사를. 그런데 지금도 정확하게 왜 폭발했는지 규명은 안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조사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1898년 2월 15일에 사고가 일어나고 바로 스페인, 쿠바를 지배하고 있었던 스페인은 미국과 공동 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미국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단독 조사를 해가지고 5일 후인 2월 20일에 발표하기를 그 사고 원인은 석탄 저장고에서
발화가 자연 발화가 일어났고 그게 옆에 있는 탄약 창고로 불이 붙어서 연쇄 폭발이 일어났다 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이 공격한 게 아니고 또 멕시코 독립군이 공격한 것도 아니고 석탄 저장고의 자연 발화로 인해 가지고 옆에 있던 무기 탄약 저장고가 폭발하면서 사고가 일어난 거지 스페인이 공격한 건 아니다라는 결론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한 달 반 후에 즉 1898년 3월 말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사 결과는 뭐냐? 외부 충격에 의한 폭발이다. 그러니까 갑판이 약간 안쪽으로 휘어 있었습니다. 갑판이 그 메이남의 갑판 6,700톤급 메이남의 갑판이 그 안쪽으로 휘어져 있었기 때문에 기뢰의 공격을 받아서 폭발한 거다라고 조사 결과를 1898년 3월 말에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공격했다라고는 주체를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기뢰의 공격을 받아서 폭발한 거다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황색 언론들이 앞다퉈 가지고 이건 스페인이 저지른 거다, 스페인이 미국을 상대로 공격한 거다라고 황색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황색 언론이 미국의 제1의 도시 뉴욕에 있는 대표적인 황색 언론 2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언론인에게 주는 최고의 상을 퓰리처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퓰리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설립한 그 언론사인데요. 언론사 이름이 뉴욕 월드입니다. 뉴욕 월드. 그 설립자가 유대인 퓰리처고 그 퓰리처가 언론인에게 주는 최고의 상인 퓰리처상을 제정을 했습니다. 자, 퓰리처의 언론사인 뉴욕 월드와 그 다음에 허스트라는 또 경쟁 언론이 뉴욕 저널이 있었습니다. 뉴욕 저널은 허스트라는 사람이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퓰리처의 뉴욕 월드와 허스트의 뉴욕 저널이 경쟁적으로 이것은 스페인이 공격을 한 거다라고, 스페인 확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페인이 공격한 거다라고 경쟁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 두 언론이 대표적인 황색 언론인데, 황색 언론이라고 하면 뭔가 자극적인 보도, 선정적인 보도 이런 걸 해가지고 독자들을 많이 끌어보겠다라는 뭐 그러한 거, 이렇게 낚시 뭐 유튜브에서 썸네일을 뭐 자극적인 제목, 자극적인 그 사진을 올려가지고 유튜브를 시청하게 만든